안녕하세요. 메가존 웹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익숙한 곳에부터 한 걸음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메가존에서 CTO로 근무하고 있는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메가존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클라우드 패세지라고 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의 경력으로는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 외에 신규 솔루션들, 즉 실리콘밸리에 있는 신규 솔루션들을 에이펙에 납품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기술에 대한 이벤젤리스트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KT U-클라우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AWS 코리아에서 근무를 한 클라우드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트래픽, 그 세 가지 트래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트래픽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메가존과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의 트래픽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트래픽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AWS에 구성한 환경 내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관리 트래픽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들입니다. 요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통신하는 부분들 혹은 멜웨어가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되는 트래픽들이 스캔을 한다거나 접근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내부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서비스 트래픽에 대해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와 같이 고객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트래픽이죠. 뭐 웹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API 통신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트래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객분들이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해서 방화벽이라든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든가 IDS, IPS 등을 사용을 해서 트래픽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필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오늘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즉 웹 방화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웹 방화벽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에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보안 정책에 맞춰서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웹 트래픽들이 단순하게 사용자만이 접근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보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머신들이 내 웹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나의 필요한 정보들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해커들이. 그러면 이 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트래픽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실제로 사용자들이 제너레이트하는 트래픽들은 약 38%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62% 중에 반 이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보트라는 거죠. 이 나쁜 보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허가하지 않은 대상들이 내 웹사이트에 머신으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굿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하는 서치 엔진들이 나의 웹페이지 혹은 서비스를 좀 더 잘 고객분들한테 검색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확인하는 부분들이 굿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나쁜 보트들에 대한 관리는 기존에 있었던 웹 방화벽들도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웹 방화벽들이 이게 나쁜 보트냐 좋은 보트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큰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리고 대규모 서비스를 하다 보면 상당히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봇들이 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하는 행위들을 공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공격들에 대해서 허가를 할 거냐, 허가를 하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내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챌린지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마우스 클릭을 얼마나 빨리 했느냐, 혹은 이 사람이 내가 요청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캡처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가 이상하지 않느냐, 혹은 이 사람의 IP가 이미 알려진 나쁜 행위를 하는 보트이냐라는 기준으로 파악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웹 방화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그네처 기반 혹은 IP 필터링을 기반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IP 필터링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 보트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IP는
유해한 IP이기 때문에, 유해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IP를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퍼블릭 IP의 뒤쪽에는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유명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 IP가 하나일지 몰라도 그 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웹서핑을 한다거나 혹은 쇼핑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수의 인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커피숍에 앉아서 사용하는 한 사람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그 커피숍의 퍼블릭 IP를 차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요 사이에 이런 공격을 하는 보트들은 뭐 몇백 개, 몇십 개를 갖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몇천 개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안팀은 몇천 개의 IP를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몇천 개의 IP가 단순하게 차단을 한다고 해서 막아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봇들은 그 IP를 버리고 다른 IP를 찾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꼭 무한대로 차단을 해야 된다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IP 뒤에 있는 실제 유효한 사용자들에 대한 트래픽도 차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그네처 기반인데요. 보트들이 가지고 있는 시그네처,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혹은 이런 패턴의 트래픽을 보낼 경우는 얘는 보트로 판단을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헤더 값이라든가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보고 필터링을 하는데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냥 스푸핑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발전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를 낼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다든가 캡차를 이용을 해서 이 사용자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자. 아시겠지만 타일을 놓고 여기서 자전거가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죠. 예전에는 사람이 아니면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라는 기준으로 이게 하나의 스탠다드가 됐었어요. 다만 지금은 이게 스탠다드가 될 수가 없는 게 머신러닝이라든가 기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봇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캡처나 자바스크립트의 챌린지를 우회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웹 방화벽이 기존에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해내왔다면 그거에 맞춰서 보트나 공격자들도 진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화벽들은 어쩌면 지금의 이렇게 발전된 공격에 대해서 차단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내가 웹 방화벽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될까를 하실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 8가지의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단계적인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솔루션으로 디도스도 공격을 방어를 하고 보트의 공호도 방어를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뭐 CDN 쪽이라든가 WAF와 IDS, IPS, 파이어월과 같은 장비들이 공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즉 연동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디도스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입니다. 맨 앞에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다면 정확하게 유저가 어떤 방식으로 트래픽을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행동 기반으로, 단순하게 IP가 아닌 진원지 기준이 아닌 행동 기반으로 이게 봇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실시간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어나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해서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웹 방화벽이 버틀넥이 되어서 서비스가 증가하는데 뒤에 있는 AWS 환경은 받쳐줄 수 있는데 앞에서 트래픽을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웹 방화벽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IP 기반, 시그네처 기반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고려가 되고 개발이 된 웹 방화벽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는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글로벌 로드 밸런싱이라든가 글로벌 CDN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웹 방화벽 자체가 그런 역할들을 대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로 오면서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케일러빌리티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정책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쉬운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순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AWS 클라우드를 위한 웹 방화벽이 아닌 이 웹 방화벽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아니면 버추얼 머신을 갖고 있거나 AWS를 사용하더라도 하나의 웹 방화벽으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시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트래픽입니다. 이 관리 트래픽은 원격에서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원격으로 근무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RDP라든가 SSH 혹은 내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으로 접근해서 구성을 바꾼다든가 설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시죠.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 트래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관리 트래픽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의 VPN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VPN이 과연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VPN이 있는데 내가 다른 솔루션을 고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해서 이 VPN의 단점에 대해서 약간 3가지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VPN은 아주 손쉬운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대상입니다. 아시겠지만 VPN이 효율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VPN의 IP나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의 외부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거나 IP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즉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해커들이나 공격하는 그 해커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VPN 포트들이 열려있는 인터넷 쪽 IP들을 스캔을 한다거나 혹은 열려있는 걸 확인을 하면 그 VPN의 취약점을 통해서 안으로 파고들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성과 관리성 부분이에요. VPN은 나를 인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 사용자를 인증된 그리고 트러스티드 유저, 신뢰할 수 있는 유저로 판단을 하고 내부 리소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합니다. 예전에 인증 서버, 레디어스 서버 8.0.1에서 레디어스 서버를 구현하셨던 분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트리플 A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트리플 A라는 뭐냐면 사용자에 대해서 인증부터 권한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라는 프레임워크와 같은 건데요. 첫 번째 A, Authentication입니다. VPN이 잘하는 부분이죠. 사실 VPN이 잘한다기보다는 VPN이 기존의 LDAP과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을 해서 인증 대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두 번째, Authorization. 인증이 성공하고 나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Accounting. 이 사용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를 내고 어떻게 내가 관리자한테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즉, Authorization과 Accounting, 권한 관리와 행위화에 대해서는 VPN의 가시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VPN은 열어주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ACL을 쓴다든가 L3, L4 ACL을 쓴다든가 혹은 버추얼 VLAN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접근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갑자기 COVID-19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근무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존의 VPN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VPN을 운영을 하기에는 처음에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증이 성공하고 내 쪽에 들어왔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이건 단순하게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인터넷, 즉 사용자가 위치한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VPN을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까지 접근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계별로 트러블 슈팅이 가능해야 됩니다. 막상 문제가 터지면 이 부분의 트러블 슈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부분이죠. 이 VPN이라는 부분이 사실 1996년도에 인터넷과 함께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원격으로 근무를 해주고 원격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내부에 있는 사용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런 VPN으로 사용해서 원격으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한다거나 관리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접근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는 사실 이번에 COVID-19로 인해서 발견되는 소위 말하면 윈도우 서버를 접근하기 위한 RDP 포트들이 얼마나 인터넷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회사들이 급하게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면서 운영자들이나 개발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윈도우 서버를 노출하기 위해서 RDP 포트들이 열려있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RDP 포트들을 대상으로 브루트포스 어택, 딕셔너리 어택과 같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앞에 VPN을 두었는데 이 VPN들이 거꾸로 취약점들이 발견돼서 VPN의 취약점을 통해서 대래 안쪽으로 침입하는 게 더 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트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트너가 낸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이제 3년 남았죠. 3년도까지는 아마 VPN,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의 60%의 VPN들이 제로 트러스트 방식의 솔루션으로 대처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그러면 내가 VPN 대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8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과 장점을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 AWS를 사용하면서 베스천 호스트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지고요. 또 내가 접근하기 위해서 VPN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VPN이 없어진다는 건 클라이언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컴퓨터에 더 이상 VPN 에이전트나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성이 향상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맨드라든가 그 세션에 대한 녹화 기능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거죠. 추후에 감사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웹서버에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세션이라든가 세션 녹화한 부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원격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SH, RDP 혹은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홍길동에 대해서 웹서버만 접근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포스트그레스QL만 접근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기반의 이제 사용자와 롤을 매칭을 해서 그 매칭한 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시성을 제공하는 부분들이고요. 에이전트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AWS 환경에 컨테이너 하나 올라올 시간이면 사용이 준비가 완료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를 고려해서 만든 솔루션들은 하나가 뭐냐면 라이센스가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사용할 만큼 내시면 돼요. 내가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3,000명의 원격 접근을 필요로 한 사용자들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면 되고,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3,000개 유저가 아닌 100개 유저, 200개 유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도 사용한 만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VPN도, 당연히 제로 트러스트도 사용한 만큼 좋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서버들, 리눅스 서버라든가 윈도우 서버에 접근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계정과 권한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는 단순하게 클라우드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혹은 중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내가 갖고 있는 AWS,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트래픽은 내부 트래픽입니다. 이 내부 트래픽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인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API 콜들이 발생을 하고요, 내부에서.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쿼리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부에 감염된 서버들이 있을 때 그 감염된 서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트래픽들도 내부 트래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 트래픽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3가지의 문제점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 보안들은 파라미터, 즉 성곽 위주였어요. 내가 성이 있고 그 성을 주변을 보호하고 있는 그 성곽들을 아주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VPN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용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행위 혹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설치한 에이전트들이 내부 환경에서 어떤 트래픽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가시성과 통제력. 첫 번째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질 못하고 내가 무슨 트래픽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협업의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센터에
웹서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IP를 요청을 하고 보안 정책을 방화벽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보안 담당자는 웹서버라는 판단하에 TCP443과 TCP80과 SSH 포트만 열어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서버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서버는 웹서버가 아니라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함께하는 서버였던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개발과 운영과 보안이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에 보안팀에게 IP를 요청하고 방화벽 정책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프로덕션을 고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랜섬웨어라든가 혹은 멜웨어들로 인해서 내부 네트워크에서의 취약점이 상당히 크게 증폭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잠깐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랜섬웨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에도 충분히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모든 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 랜섬웨어들은 설치가 되고 나면 이 설치를 할 때 피싱을 통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운영자에게 보내지고 운영자가 예상치 못하게 열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전파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들은 주요 서버들을 찾습니다. 즉 스캔을 한다는 거죠. 이 스캔을 하는 행위들을 내부 트래픽의 하나가 되고요. 그중에 이제 많은 트래픽들 중에 하나가 되고 이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랜섬웨어가 무슨 파일들 혹은 무슨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기 전에 그 행위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연도 2020년도 6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에서도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금융 업무랑 고객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는 랜섬웨어로 인해서 중요한 자료가 암호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랜섬을 지급한 현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 거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적용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숙주가 앉아 있고 언제 암호화를 할 것인지를 요청을 받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러면 정책을 구현을 하고 무언가를 실현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하려면 뭘 고민을 해야 될지 8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협업이 부족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 즉, 그러니 우리가 협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DevOps, DevSecOps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안팀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그리고 프로덕션, 실제 런칭하는 환경에까지 정책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개발하고 스테이징에서 발견되지 않은 트래픽들이 발견됐다면 그거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버들의 호스트 단위에서 방화벽 정책을 구현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겠다. 이상하네. 이상한 포트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것 같아. 그 포트를 막다가 아니라 이 서버는 웹서버라면 80443 그리고 SSH 포트만 열겠습니다. 그리고 열더라도 SSH는 내부로만 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차단하겠습니다. 즉 허가되는 애들 기준으로 정책을 잡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서비스,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가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치 유저 어카운트로 웹서버가 돌고 웹서버가 포트 804 443을 잡고 있어야 되지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SSH를 누가 설정을 이상하게 해서 혹은 잘못해서 80 포트로 접근한다는 부분이 될 경우에는 알람이 울려야 되고 차단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AWS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로그를 분석할 수 있게끔 VPC 플로우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이 VPC 플로우를 물론 비용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VPC라는 플로우라는 정책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마치 눈을 감고 사거리를 건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로그들을 효과적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로그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 Elasticsearch, ELK와 같은
툴들을 가지고 트래픽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니팟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에서도 하니팟 버추얼 머신들을 두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즉, 이건 웹 서버야, 이건 다른 서버야 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니터링용, 즉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한 애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가짜 서버들을 중간중간 둔다는 거죠. 클라우드에서는 서버들을 상당히 쉽고 시간 단위로 제공할 수 있고 사이즈가 작은 애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니팟을 사용하시는 부분을 공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 트래픽에 대해서도 같이 가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인증에 대한, API에 대한 인증,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한 트래픽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세션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CSCC, Continuous Security, Continuous Compliance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ISMS를 했기 때문에 나는 보안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완벽한 보안을 노력을 하다 보면 ISMS 정책에 맞는 환경이 구성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과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닌 컨티뉴어스하게 24시간 항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IDC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은 상당히 다르면서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존과 같은 저희와 같은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보안에 대한 정책과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미팅을 가지시고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협업에 대한 부분, 어플리케이션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그리고 런칭할 때까지 보안팀과 운영팀과 함께 하실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보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 서버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항상 신뢰도는 최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접근할 수가 없고, 접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세션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로그를 남기고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서비스들이 움직이고 발생을 하는 로그들, 보안에서 나오는 로그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 나오는 로그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일라스틱서치와 같은 관제를 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메가존은 국내외에 굉장히 유명한 보안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스틱도 있고, 원러긴도 있고, 팔로알토, 스몰러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새로운 뛰어난 강자인 오도라는 제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과 일을 하면서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고객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얻어낸 저의 노하우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협업을 할 때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최상의 조건으로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회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